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30년을 함께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아내와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 했죠. 하지만 아내는 매일 오후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비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동성 친구가 아닌 사실은 10살 어린 남자였다면 어떨까요? 더 충격적인 건 5년 동안 남편 몰래 그 남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그냥 친구 사이였을까요? 황혼 이혼을 생각하던 남편이 우연히 발견한 임대차 계약서 한 장. 그 계약서가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과연 이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우는 퇴직 후 맞이하는 아침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 7시면 이미 집을 나섰는데 이제는 9시가 되어도 할 일이 없었죠.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아내 박채연은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병우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지만 채연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네. 짧은 대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병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식사를 마쳤죠. 이런 아침이 벌써 한 달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서로 안부라도 물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채연은 안방에서 문을 닫은 채 시간을 보냈죠. 저녁 식사 시간에만 잠깐 마주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채연이 평소와 다르게 외출 준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보며 병우는 고개를 갸웃했죠. 어디가? 친구들 만나요. 채연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병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채연은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고 병우는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죠. 텅 빈 집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병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공허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채연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이제는 거의 매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집을 나가서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죠. 가끔은 7시, 8시까지 늦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늦었네. 병우가 물으면 채연은 대충 둘러댔어요. 친구들이랑 저녁까지 먹었어요. 그 말에는 미안함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병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어차피 대답을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집안 곳곳에는 두 사람이 함께한 흔적보다 각자의 흔적만 남아갔습니다. 병우의 책은 거실 한쪽에, 채연의 화장품은 안방 화장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함께 쓰는 물건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는 더욱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병우는 서재에 앉아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쳐봤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와 상담 사례가 떴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기사를 읽으며 병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죠. 다음 날 아침 채연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병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언제 저런 옷을 샀는지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오늘도 친구 만나? 네, 오후에 약속 있어요. 채연의 대답은 역시 기계적이었습니다. 병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현관문이 닫히고 병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병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채연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습니다. 병우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채연의 얼굴에는 오히려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병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언제부터 아내의 미소를 다른 곳에서 찾게 된 걸까요? 그날 밤 병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방에서는 채연의 기척이 들렸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병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었죠. 5년 전 박채연은 동네 친구들과 자주 가던 호프집이 있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분위기 좋은 그곳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날도 채연은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일상의 답답함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안주 나왔습니다. 중년의 종업원이 테이블에 안주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채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종업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창석이었죠.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지만 여전히 다부진 체격과 정돈된 외모를 가진 남자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창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채연은 괜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돌렸죠. 친구들은 수다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채연의 시선은 자꾸 창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채연은 그 호프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혼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창석은 언제나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혼자 오셨어요? 친구분들은요? 오늘은 혼자 마시고 싶어서요. 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석은 자연스럽게 맥주잔을 채워주며 옆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창석의 다정한 말투에 채연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표정을 살피지 않았죠. 병우는 신문만 보거나 TV만 봤고 채연의 기분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채연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창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채연의 잔에 맥주를 더 따라줬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가끔은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속내를 나누게 되었죠. 채연은 창석과 대화할 때만큼은 자신이 한 사람의 여자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밤 영업이 끝난 후 창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밖에서 좀 더 이야기할까요? 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호프집을 나와 한적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죠. 창석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채연을 힐끗 보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담배 싫어하세요? 아니에요. 피우셔도 돼요. 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석의 그런 배려가 마음에 들었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창석이 자연스럽게 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채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오히려 창석의 체온이 전해지는 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채연 누나,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창석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어요. 채연은 친구들을 만난다는 핑계로 창석을 만났습니다. 늦은 밤 골목에서, 공원 벤치에서, 때로는 창석의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밤 창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누나, 제 집에서 차 한잔 할래요? 밖은 추워서. 채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석의 원룸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채연은 낯선 공간에서 긴장한 듯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편하게 앉으세요. 창석이 커피를 내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채연은 소파에 앉았고 창석은 그 옆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창석의 손이 채연의 손을 감쌌어요. 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창석이 채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죠. 누나. 창석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석의 입술이 채연의 입술에 닿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채연의 손이 창석의 등을 감싸고 창석의 손은 채연의 허리를 당겼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망설임도 없었어요. 창석이 채연의 외투를 벗겨주고 채연은 창석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창석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채연은 그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 시간 메말랐던 감정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죠. 새벽녘 채연은 창석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어요. 창석은 채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자주 봐요. 채연은 대답 대신 창석을 더 꼭 껴안았죠. 그날 이후 채연의 삶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병우의 아내로, 밤에는 창석의 연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만남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채연에게는 삶의 활력이었고 창석에게는 안정적인 후원자였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그렇게 5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병우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퇴직 후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안방 문갑을 살피기 시작했죠. 오래된 통장들과 각종 증명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먼지가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서류 하나가 병우의 손에 잡혔어요.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병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계약서를 펼쳐봤죠. 계약 일자는 5년 전이었어요. 병우가 기억하지 못하는 주소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차인 이름은 최창석이었죠. 최창석? 누구지? 병우는 중얼거리며 계약서를 자세히 살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병우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최창석이라는 이름은 낯설었어요.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밑에는 분명 채연의 이름과 도장도 함께 찍혀 있었죠. 채연이가 언제 이런 계약을 했지?
병우는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채연이 모르는 사이에 처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최창석의 나이가 50세라면 채연과는 10살 차이였습니다. 불륜을 의심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컸죠. 병우는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다른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병우는 가계부를 정리하기 위해 통장 내역을 확인했어요. 채연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던 통장이었죠. 병우는 최근 몇 개월치 거래 내역을 쭉 훑어봤어요. 마트 결제, 카드 대금, 공과금 납부. 평범한 내역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매달 15일 똑같이 100만 원씩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병우는 수취인 이름을 확인했죠. 최창석. 병우의 손이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며칠 전 봤던 임대차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죠. 병우는 더 과거 내역을 확인했어요. 6개월 전, 1년 전, 2년 전.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15일 최창석에게 100만 원씩 송금되고 있었죠. 도대체 이게 뭐야? 병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월세치고는 금액이 애매했습니다. 계약서에는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왜 100만 원을 보내는 걸까요? 병우는 서재로 가서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죠. 병우는 핸드폰을 꺼내 그 주소지를 검색했어요. 주택가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왜 채연이가? 병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채연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병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친구들 만났어요? 병우가 물었습니다. 네, 저녁까지 같이 먹었어요. 채연은 평소처럼 대답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죠. 병우는 채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여자가 정말 친구들을 만나고 온 걸까? 병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최창석이라는 이름이 맴돌았죠. 100만 원씩 매달 5년째.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돈을 보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병우는 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최창석이라는 사람 알아? 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죠. 누구요? 모르는데요. 5년 전에 임대차 계약 맺은 사람인데. 아, 그 사람요? 친구 동생이에요. 집 구한다고 해서 도와줬죠. 채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병우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매달 100만 원씩 보내? 병우가 다그쳐 물었어요. 채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 50만 원이에요. 제가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대신 보내줘야 해? 친구가 돈을 줄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요. 왜 이러세요? 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병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병우는 그날부터 채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연이 외출할 때마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체크했죠. 통장 내역도 매일 확인했어요. 최창석에게 보내는 돈 외에 다른 수상한 지출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어느 날 병우는 채연의 가방을 슬쩍 확인해 봤어요. 영수증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 식당, 평범한 곳들이었죠. 하지만 그중 하나가 병우의 눈길을 끌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주소 근처의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매 시간은 오후 3시 반이었죠. 병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채연이 정말 그 집 근처에 간 걸까요? 병우는 핸드폰으로 그 주소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거리비로 주변을 살펴봤어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죠. 병우의 머릿속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채영과 최창석,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우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채연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병우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배신감이었죠. 설마. 병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병우는 아침부터 긴장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채연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날이었어요.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떨렸죠. 오후 1시쯤 채연이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향수를 뿌리는 모습이 병우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죠. 오늘도 친구 만나요. 채연이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병우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우는 재빨리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채연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죠. 병우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채연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채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채연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평소 친구들을 만날 때 가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병우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죠. 20분쯤 걸었을까요? 채연이 어느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병우는 골목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이곳은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주소지 근처였죠. 병우는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채연을 지켜봤어요. 채연은 익숙한 듯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빌라 한 채 앞에서 멈춰섰죠. 채연이 현관문 앞 비밀번호 자판을 눌렀어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러웠죠.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채연은 안으로 들어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죠. 병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간 거였죠. 병우는 천천히 그 빌라 앞으로 다가갔어요. 2층 건물이었고 채연이 들어간 곳은 1층 왼쪽 집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병우는 골목 건너편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그 집을 향해 초점을 맞췄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두 개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는 채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병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두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하나로 겹쳤습니다. 포옹하는 모습이었죠. 병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채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 남자가 따라 나왔죠. 최창석이었어요. 50대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였죠.
창석이 채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뭔가 속삭였어요. 채연은 웃으며 창석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표정은 집에서 병우에게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였죠. 병우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어요. 두 사람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채연과 창석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병우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했죠. 창석이 채연의 손을 잡았어요. 채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진 모습을 병우는 또 영상으로 담았죠.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채연과 창석은 공원을 나와 다시 빌라로 향했습니다. 병우는 다시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겼죠. 빌라 앞에서 창석이 채연을 끌어안았어요. 채연도 창석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죠. 병우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어요. 모든 장면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을 증거로 남겨야 했죠. 키스가 끝나고 채연이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석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죠. 얼마 후 2층이 아닌 1층 안쪽 방에 불이 들어왔어요. 침실이었습니다. 커튼이 서서히 닫히는 것이 보였죠. 병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우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걸었을 뿐입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죠.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방금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죠. 채연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장면, 창석과 포옹하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병우는 영상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 남았죠. 저녁 7시쯤 채연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병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을 뿐이죠. 채연은 안방으로 들어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소리가 병우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병우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끝났고 남은 것은 정리뿐이었죠. 그날 밤 병우는 잠들지 못했어요. 옆방에서는 채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병우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영상을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죠. 며칠 후 윤병우는 다시 그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오후 4시쯤 빌라 현관문이 열렸어요. 박채영과 최창석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을 다녀온 듯 편안한 표정이었죠. 창석이 채연의 손을 잡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이었죠. 병우가 차에서 내렸어요.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채연이 먼저 병우를 발견했죠. 채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창석의 손을 재빨리 놓았죠. 당신, 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석도 병우를 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우는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어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산책 다녀왔어? 병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채연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지? 병우가 창석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창석은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채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거짓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는 동생? 병우가 비웃듯 되물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는 동생한테 하는 행동이야? 병우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채연과 창석이 포옹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손을 잡고 걷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이 재생되었죠. 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창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병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더욱 무서웠죠. 저는 채연이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석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창석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병우는 창석을 똑바로 바라봤죠. 죄송하다고? 남의 아내를 5년이나 빼앗아 놓고 죄송하다고? 병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주먹이 떨렸지만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뭐야? 이 사람한테 뭘 바라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병우가 창석을 향해 다그쳤어요. 창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채연이 병우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손 치워. 병우가 차갑게 말하며 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채연의 손이 허공에서 떨어졌죠. 나는 이미 다 알아. 5년 전부터 당신이 남자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낸 것도 이 집이 당신들의 보금자리였다는 것도. 병우가 빌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임대차 계약서도 받고 통장 내역도 다 확인했어. 증거는 충분해. 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남자랑 사실혼처럼 살았던 거지. 병우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나는 그냥. 채연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에 불과했으니까요. 병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창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채연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30년을 당신과 살았어.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지. 병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채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죠. 울지 마. 그럴 자격 없어. 병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이혼할 거야. 그 말에 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창석도 놀란 듯 병우를 바라봤습니다. 이혼하고 당신한테서 위자료를 받을 거야. 그리고 이 남자한테는 상간남 소송을 걸 거고. 병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채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좋아요. 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해요. 나도 원했던 일이니까. 그 말에 병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받아들이다니. 그래, 알았어. 병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는 돌아섰죠. 잘 살아,
두 사람. 병우가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채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창석이 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채연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채연이 창석에게 말했어요. 창석은 머뭇거리다가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연은 골목 입구를 바라봤어요. 병우의 차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저렇게 떠나가는 거였죠. 채연의 가슴 한편에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죠. 그날 밤 채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창석의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창석은 채연을 위로하려 했지만 채연은 방 한쪽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새로운 삶을 선택했지만 왜인지 공허했습니다. 병우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은 내려졌죠. 다음 날 아침 병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준비를 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죠. 결혼 생활의 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채연은 최창석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아니, 이제는 낯설지 않은 천장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봐온 천장이었죠. 옆에서 창석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채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병우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채연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창석이 일어나 채연 옆에 앉았어요. 커피 마실래요? 고마워요. 채연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창석은 간이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죠. 누나,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채연은 커피잔을 받아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우리 제대로 살 수 있겠죠. 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창석도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누나가 이혼하면 같이 살까요? 창석의 질문이었지만 열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채연은 그 차이를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며칠 후 채연에게 법률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병우가 보낸 이혼 소송 통지서였어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내역도 함께 있었습니다. 채연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위자료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후 받을 돈의 상당 부분을 위자료로 내야 했죠. 창석 씨, 이것 좀 봐요. 채연이 서류를 창석에게 보여줬어요. 창석도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나한테도 상간남 소송이 들어왔어요. 창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에는 똑같은 법률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자료가 5천만 원이네요. 창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채연도 놀라서 창석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영상도 있고 통장 내역도 있고. 창석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 이 돈 어떻게 마련해요? 창석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채연은 그제야 현실의 무게를 느꼈죠. 다음 날 채연은 창석과 함께 변호사를 만났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불륜 기간도 길어서 위자료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채연과 창석은 말을 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나, 나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채연이 깜짝 놀라 창석을 바라봤어요. 이 집을요?
위자료를 낼 돈이 없어요. 집 말고는 재산이 없으니까. 창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채연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집은 자신이 5년 동안 마련해준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집마저 없어진다니. 그럼 창석 씨는 어디서 살 거예요? 고시원이라도 구해야죠. 뭐? 창석의 대답은 무덤덤했어요. 채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창석이 자신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는요? 나는 어떻게 해요? 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나는 이혼하고 나면 재산 분할 받잖아요. 창석의 대답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돈으로 누나가 알아서. 말끝을 흐리는 창석을 보며 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5년 동안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가 이렇게 무책임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같이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누나, 지금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나도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창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채연은 창석의 집에서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채연을 반겼지만 눈빛에는 동정이 가득했죠. 채연아, 내가 말했잖아. 불륜은 끝이 좋을 수 없다고. 친구의 말에 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창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누나, 집 팔렸어요. 위자료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채연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창석이 병우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보였습니다. 채연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의 30%였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을 위자료로 병우에게 보냈죠. 계좌에 남은 돈을 보며 채연은 허탈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이것뿐이었습니다. 창석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답장은 뜸했어요.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누나, 나 요즘 일이 바빠서 다음에 연락할게요. 점점 차가워지는 창석의 태도에 채연은 절망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어느 날 채연은 창석의 집 앞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이사를 온 상태였죠. 창석의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창석은 그렇게 채연의 삶에서 사라져갔죠. 채연은 친구 집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5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창석은 처음부터 채연의 돈과 안정만 바랐던 거였죠. 채연은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어요. 병우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도 창석과의 사랑도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쪼그라든 통장 잔고와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죠. 채연은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어요.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돌이킬 방법은 없었죠. 선택의 대가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박채연은 좁은 원룸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우중충했어요. 이혼이 정리된 지 2달이 지났지만 하루하루가 공허했습니다. 휴대폰을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최창석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걸 막았습니다. 창석은 이미 1달 넘게 연락을 끊은 상태였죠. 채연은 한숨을 쉬며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도 위자료를 내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죠. 내가 뭘 한 거지. 채연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며칠 후 채연은 용기를 내어 창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창석 씨, 나예요. 한 번만 만나요. 1시간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채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연결음 끝에 창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창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예전의 다정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언제요? 언제 연락 주실 건데요? 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 이제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석의 말에 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 누나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나도 빚 갚느라 힘들고. 창석의 변명이 이어졌어요. 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창석은 처음부터 자신과의 미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다 뭐였어요? 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창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채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죠. 채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5년 동안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며칠 후 채연은 창석이 일하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었어요. 창석 씨요? 한 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새 종업원의 말에 채연은 허탈했습니다. 창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죠. 채연은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을 것도 남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윤병우의 번호를 꺼내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병우는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나예요. 한 번만 통화할 수 있을까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채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를 걸었지만 병우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우는 이미 자신을 완전히 지운 거였죠. 어느 날 예전에 자주 만나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 채연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다들 너 이야기하더라. 불륜으로 이혼했다고. 친구의 말에 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들 알아? 응. 소문이 꽤 퍼졌어. 미안하지만 나도 당분간은 만나기 힘들 것 같아.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동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죠. 채연은 점점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어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채연은 창석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창석 씨, 저 정말 힘들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창석이 자신의 번호를 차단한 거였죠. 채연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30년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도 거짓이었습니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죠. 채연은 병우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무심했지만 성실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외롭기는 했지만 적어도 안정적이었죠. 그 모든 것을 채연은 스스로 버렸어요. 설렘을 줬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그늘이 졌습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창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겁니다. 채연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죠. 채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창석은 처음부터 채연의 돈만 원했다는 것을요. 안정적인 후원자가 필요했을 뿐 진짜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채연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소리였죠. 채연에게는 이제 그런 일상이 없었어요. 선택의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TV를 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죠. 병우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채연은 완전히 단절된 거였죠. 창석도 병우도 친구들도 모두 떠났어요.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채연에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습니다. 후회만이 가슴을 짓눌렀죠. 윤병우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박스들을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이 모두 정리된 후 새로 구한 집이었어요.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모두 정리했어요. 채연과 함께했던 흔적들도 깨끗이 치웠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죠. 병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쓸쓸함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며칠 후 병우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여인을 찾아갔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은주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여성이었죠. 병우와 은주는 몇 년 전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병우는 결혼한 몸이라 선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랐죠. 은주 씨,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병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요.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병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은주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 들었어요. 힘드셨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병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은주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병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 은주 씨를 좋아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병우 씨가 좋아요. 은주의 대답에 병우는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었습니다. 은주는 병우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은주의 말에 병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채연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위로였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병우는 은주와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배신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졌죠. 여자한테 받은 배신은 다른 여자로 채울 수 있구나. 병우는 혼잣말을 했어요. 은주는 그런 병우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은주의 말에 병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혼의 끝에서 병우는 비로소 자신만의 행복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병우 씨는 채연에게 받은 배신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반면 채연은 모든 것을 잃고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한순간의 설렘이 평생의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채연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